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식품영양과 교양학을 가르쳤던 이건순 교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커뮤니케이션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변화하는 4차원 시대에 구성원의 자질을 기르기 위해서 개인이나 가족, 사회공동체, 또 기업과 회사, 구성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고 호모사피엔스 시대에 인간의 삶의 변화에 적응 능력을 길러주고 또 좋은 인간관계에 필요한 자세 및 올바른 대화법의 실제를 학습 목표로 두었습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로 보이죠? 컵이죠. 컵인데 자세히 보면은 이게 마주왕장 같이 보여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니까는 또 뭐가 보이잖아요. 그 두 여성들이 마주보는 그런 그림이 보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발상의 전환, 말하자면 그 변화가 되는 그것을 상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이 그림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이 알프스 소녀에 나오는 그런 그 하이디처럼 아주 천진스러운 그런 소녀가 보이죠. 그런데 이 그림도 자세히 보면은 그 매부리 코를 가진 심술 굳은 그 마녀 같은 그런 할머니 얼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만 생각하지 않고 항상 그 다른 면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과 인간관계에 대한 그 사전적인 개념을 보면은 의사소통,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은 개인과 개인 또 개인과 집단 간에 가진 생각이나 뜻이 통하는 것을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휴먼 릴레이션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과 관계를 통틀어 이루는 말로 했습니다. 첫 번째 대화법은 현대인의 필수 조건입니다. 현대인은 호모사피엔스라고 합니다. 먼저 그 유인원인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 이렇게 점점 진화를 해서 여기가 호모사피엔스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인이 바로 호모사피엔스입니다. 이 호모사피엔스는 하루라도 컴퓨터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스마트폰은 1시간만 손에 쥐지 않아도 아주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런 호모사피엔스, 이게 스마트폰, 그러니까 그 뒤에 폰하고 글자하고 호모사피엔스 그 뒤 글자를 합성해서 만든 게 바로 호모사피엔스입니다. 그래서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것은 호모사피엔스 시대에서 인류 문명이 디지털 문명으로 전환 과정에서 인류에게는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등장으로 시공간 제약 없이 소통이 가능하고 또 이게 잘 쓰게 되면 편리하고 이로운 존재인데 이 호모사피엔스는 인간관계에서 온정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법의 현대인의 필수 조건에서 또 호모사피엔스 시대에 스마트폰으로 생겨난 그런 새로운 문명은 호모사피엔스는 비즈니스에 대한 미래를 예견해 줍니다. 그리고 정보사회의 격차를 해소를 해서 빠르고 간편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 터치로 거의 모든 일상 업무를 가능하게 해주죠.
그래서 나의 일상에 많은 사람들과 공유되므로 그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중요한 시대에 왔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현대는 경영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시대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자기 표현이고 또 사회 구성원으로 경영, 관리는 의사소통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의사소통은 현대 경영인의 필수 조건인데 언어활동, 즉 말하자면 경영활동의 80%는 그 대화법의 전략, 그리고 유능한 경영자 그 리더의 무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간관계 연구소장 그 제임스 F. 밴더 박사가 조사를 했어요. 세계적인 최고 경영자들한테 유능한 경영자로서 갖춰야 될 첫째 조건이 뭐냐고 이렇게 그 탑 매니저들한테 물어봤어요. 예를 들면 카네기나 포드나 빌 게이트나 워린 버핏 등 그 55명 중에 53명이 응답을 했는데 유능한 경영자로서 갖춰야 할 첫째 조건이 화술이라 그랬어요. 바로 대화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화법의 중요성과 기능은 그 대화법, 즉 말하자면 의사소통은 인간의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그 자기 표현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법의 현대인의 필수 조건으로서 또 의사소통 기능은 조직의 통솔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나 스트레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도 현대인의 대화법이 꼭 필요합니다. 또 대화법은 현대인의 필수 조건이 이게 두 번째인데요. 최고 리더는 자기 생각이나 입장을 능숙하게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서로 만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이 아래 사진을 보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이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은 그 한국 전쟁 당시에 그 참전용사로 고지전 그 진두지를 앞에서 선두로 하셔가지고 미국 의회의 이름으로 주는 명예훈장인 무공훈장을 받으시는 피켓 예비역 대령이십니다. 또 대화법의 현대인의 필수적인 조건은 커뮤니케이션은 국가 통치에서도 날이 갈수록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거, 또 이재명 지사가 말씀하는 거, 또 이낙연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사람, 정치계에서는 물론 우리 국민들에게도 소통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국가 통치에서도 날이 갈수록 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법의 중요성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 주식 투자 귀재인 워렌 버핏인데 이 워렌 버핏은 대화법의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요소고 또 현대 경영 관리는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하고 이 비즈니스맨의 가장 큰 무기라는데 이 공감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그 대화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은 왕족이 아닌 그 로마 줄리어스 시저는 왕족들의 편견을 뚫고 말로서 민중을 사로잡아서 로마는 물론이고 유럽의 최고 통치자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대화법의 중요성의 역사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프랑스 마지막 왕 루이 16세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트가 성남 민중들이 빵을 달라고 외치자
대답하는 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될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성남 민중들에 의해서 마리 앙뚜아네트는 단두대 이슬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입증이 된 거죠. 말의 기능을 두 가지로 보면은 첫 번째는 그 통달적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내용 전달인데 아나운서가 사실을 표준어를 사용해서 또박또박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내용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영화나 또는 연극이나 또 드라마에서 그 배우나 성우들이 언어 영역의 다양화를 꾀해서 이렇게 감화적 측면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의 두 가지 기능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내용 전달과 함께 감정 교류도 함께 병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용 전달로 통달적 측면, 즉 아나운서를 표준어를 사용하고 둘째 번에 그 배우나 성우나 이런 감화적 측면은 감정 교류를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하기 기법에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 크기로 해야 되고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하기 기법에서 첫 번째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감각 정보를 묘사하기, 세 번째로는 생각을 표현하기, 네 번째로는 감정을 나누기, 다섯 번째로는 소망을 이야기하기, 여섯 번째는 행동을 진술하기 등입니다. 다음에는 듣기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들어야 되니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경험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더 많은 정보를 요청을 해야 되고 넷째는 정확성을 위해서 요약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개방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듣기에 있어서 좋은 듣기법과 나쁜 듣기법을 이렇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흥미 유발에 있어서 좋은 듣기법은 상대의 말을 자신의 상황에 적용시키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나쁜 듣기법은 상대의 이야기가 지루해서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대화 내용 판단에서는 좋은 듣기법은 상대 작은 실수에 연연하지 않고 전체적인 흐름을 중요시하고 나쁜 듣기법은 상대의 습관이나 권위, 외모 등으로 내용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감정 표현에 있어서도 상대방을 좋은 듣기법에서는 최대한으로 이해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쁜 듣기법은 논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흐름의 파악에서도 좋은 듣기법은 이야기 핵심을 파악하려 하고 또 나쁜 듣기법은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융통성에 있어서 좋은 듣기법은 다양한 측면에서 판단을 하려고 하지만은 나쁜 듣기법에서는 한 가지에만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대화의 집중력에서도 좋은 듣기법은 다양한 측면에서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나쁜 듣기법은 한 가지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화 집중력에서 상대방에게 집중을 하는데 좋은 듣기법에서는 그리고 나쁜 듣기법에서는 산만하게 움직입니다. 또 마인드 컨트롤에서는 좋은 듣기법은 분량이 많거나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관심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나쁜 듣기법에서는 분량이 많거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회피하려고 합니다. 또 열린 마음에서도 좋은 듣기법은 감정적 현상에 쉽게 동요되지 않는데 나쁜 듣기법은 감정에 쉽게 동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 전달에서도 좋은 듣기법은 상대방이 전달하려는 내용과 주제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나쁜 듣기법에서는 대화 도중 딴 생각을 하며 많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화 스타일의 선택입니다. 예를 들면 이 아주 유명한 MC죠. 김재동은 상황에 따라서 위트가 있고 기질을 발휘하는 그런 품격 있는 스타일로 이렇게 사회를 봅니다. 네, 또 대화 스타일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 자랑스러운 윤여정 배우는 그 솔직하고 재치가 있지만 약간 시니컬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오스카상을 그 수상할 때 그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로 그 성격답게 솔직하고 재치 있는 그런 대화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대화 스타일을 선택해서 안성기는 그 노련한 배우죠. 이 사람은 조용하고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개그맨인 노홍철은 좀 말이 많고 까부는 스타일인데 요즘은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인간 평가의 기준을 서로 토의하고 있습니다. 인간 평가 기준은 유언 행동입니다. 언행일치를 해서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불언 행동, 말없이 행동으로만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래도 환영을 받습니다. 그런데 불언불실행, 예를 들면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따돌림을 받고 잘 환영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지 않은 것은 유언불실행입니다. 말만 해놓고 행동은 전혀 안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호감받는 사회 구성하는 모습을 이렇게 한번 여기에다 올려봤습니다. 정말 밝은 표정, 이것은 환영의 메시지입니다. 또 밝은 음성, 이번은 이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밝은 내용, 이것은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밝은 마음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게 합니다. 다음은 의사 전달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내국인끼리 말을 할 때는 이제 문장으로 말을 잘할 수 있고 이제 거의 100% 이해가 되는데, 외국인과의 대화를 할 때는 아주 잘하는 그런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괜찮지만은 잘 못한 사람은 단어 표현만을 해도 70%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 표현으로 하면은 38%를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울먹이면서 말하면 저 사람이 안 좋지 않은 일이 있구나. 또 웃으면은 저 기분이 좋구나. 또 소리를 지르면 저 사람 나쁜 일이 있구나. 이런 그 표현으로 한 38%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신체 표현입니다. 바디 랭귀지라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55%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신체 표현 바디 랭귀지에 대해서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900년 또 초기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예를 들면 우리 조상들이 하와이나 또는 마우이 섬으로 이렇게 사탕수수 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럴 때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디랭귀지로 표현을 해가지고 아무 탈 없이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후예들이 말하자면 2세나 3세들이 잘 살고 있는데, 이 의사전달의 효과는 바디랭귀지를 적당히 곁들여서 하면 효과가 더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미국 유명한 영화 감독으로 할리우드 블랙버스터 영화 거장인데 요즘 그 넷플릭스 전용 영화 제작에 나섰어요. 그래서 영화가 크고 작고를 생각을 안 하고 스토리텔링에 중심을 둔다고 해서 이 커뮤니케이션의 관계가 있어서 올렸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버벌 커뮤니케이션과 non-verbal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의도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의도적 커뮤니케이션, purpose 커뮤니케이션, non-purpose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기능적 커뮤니케이션과 역기능적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요. 예, 펑셔널 커뮤니케이션과 non-functional 커뮤니케이션이죠. 인간관계의 개선법,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종류와 특징, 그 특징으로 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언어 가치나 언어에 의한 표현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그 종류는 말하기와 글쓰기, 경청하기와 읽기 이렇게 나누는데 말하기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은 대면이나 대화나 화상의 회의나 또 발표 등을 말로서 이루어지는 그런 의사소통이고 또 글쓰기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은 글로서 의사소통이 됩니다. 그리고 또 경청하기와 읽기인데 경청, 그 듣기란 말이죠. 이것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은 경청에서부터 시작하고 또 이 활동의 전반 이상이 다 그 경청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또 읽기는 자신의 업무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인문학적 관점의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그 지식과 인식의 지평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또 인간관계 개선법에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피터 드러커라고 이 사람은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이면서 그 미국 경영학자인데 이분의 말에 의하면은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로 전달되지 않은 것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커뮤니케이션의 시작 단계에서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나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의 체격이나 외모, 차림새, 목소리 톤 등 언어를 뛰어넘는 즉 말없는 언어, 비언어적 수단을 통해서 상대를 평가하는 것이 지금은 아주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긍정적 언어의 비언어적 수단은 그 상대의 눈을 또렷이 응시를 하고 손을 가지런히 모읍니다. 그런데 부정적 행동의 비언어적 수단은 인상이 차갑고 인상을 찡그립니다. 긍정적 언어의 비언어적 수단은 상대방의 대화에 맞춰서 행동을 하고 또 상대에게 미소를 자주 보냅니다. 그런데 부정적 행동의 비언어적 수단은 손톱을 만지작거리고 계속해서 하품을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 언어 비언어적 수단은 행복한 얼굴 표정, 상대의 시선을 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 행동의 비언어적 수단은 계속 두리번거리고 조소를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 언어의 비언어적 수단은 치아를 드러내면서 활짝 웃고 또 입을 벌리고 경쾌하게 웃습니다. 그런데 부정적 행동 비언어적 수단은 입을 실룩거리거나 삐죽거리고 부정적으로 고개를 흔들고 있습니다. 예, 또 긍정적 언어 비언어적 수단은 상대방을 마주 대하고 바르게 앉고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부정적 행동의 비언어적 수단은 비스듬히 앉고 볼펜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긍정적 언어 비언어적 수단은
또 입을 모으거나 쫑긋거리고 눈썹을 올리고 눈을 크게 뜹니다. 그런데 부정적 행동의 비언어적 수단은 주위 사람과 잡담을 하고 머리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긍정적 언어 비언어적 수단으로는 또 말하는 동안 손짓을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 행동의 비언어적 수단으로는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고 정면을 응시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개선법에서 대화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누가 먼저 말을 걸까? 말을 먼저 거는 사람은 초면의 인간관계 형성은 사실 말을 먼저 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말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대화의 주체, 대화의 주체를 이렇게 서로 토론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대화의 주체는 나 혼자만이 아니고 상대방만도 아닌 우리가 모두 주체입니다. 그래서 그 대화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할까 이기보다는 어떻게 말할까입니다. 환영받는 사람의 인사법은 우리가 살면서 맨 처음 서로에게 건네는 말이 안녕하세요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사죠. 환영받는 사람의 인사법은 인사란 것은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호의와 존경 표시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반갑게 먼저 인사를 하고 모든 인간관계는 인사로 시작하고 인사로 끝나기 때문에 인사는 상대방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말씨로 먼저 하는 인사는 호의와 존경의 표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호감받는 사람의 인사법은 밝은 음성으로 내가 먼저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 좋게 하는 대화법에서 질문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나 잘 통하는 말, 날씨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오늘 참 날씨가 좋네요. 오늘은 좀 쌀쌀하죠. 오늘은 아주 눈이 많이 오네요. 이런 말은 언제 어디서나 공통적인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 고향, 내 고향은 광주예요. 그러면 경기도 광주예요. 전라도 광주예요. 전라도 광주예요. 어머, 우리 언니가 광주에 사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누구에게나 고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서로 이렇게 대화가 통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것. 부모님은 살아계시거나 돌아가셨거나 그리운 부모님이니까 항상 얘기가 되고 또 자기 자녀들에 대한 것도 서로 항상 얘기가 통하는 그런 대화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은 이제 자기가 체험했던 건강 비결이나 또 건강 보조 식품이나 이런 것을 말을 하면 서로 또 통하게 되죠. 그 다음에 취미. 나는 낚시질이 취미인데요. 그러면 낚시질 나도 좋아하는데. 그리고 나는 영화 감상 취미가 있는데요. 그럼 엄마 나도 영화 보기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서로 이해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또 음식을 말할 때 이제 맛집을 말하거나 또 내가 먹는 그런 한식 단골 식당을 말하거나 또 최근 먹어본 맛있는 음식을 얘기를 할 때 서로 마음이 통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는 내가 다녔던 학교 얘기나 또 이제 남성분들 같으면 군대에 갔다 온 그런 얘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밤을 새워도 시간이 부족하지요.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대화법에서 또 질문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바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또 이렇게 상대방이 당황을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음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기분 좋게 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믿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자랑거리를 꺼내줘서 이렇게 말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 자랑 말하기를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손해냐 이익이냐, 이를테면 대답을 안 하면 손해나는 것은 입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 개선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칭찬입니다. 그래서 칭찬할 때의 포인트는, 칭찬할 일이 있으면 생겼을 때 즉시 칭찬을 하라 이겁니다. 또 잘한 점은 구체적으로 칭찬을 하고,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을 해주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칭찬을 해주고,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을 하고,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은 칭찬한 일이 더 있어 보입니다.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더욱 격려 칭찬을 하고, 잘못된 일이 생기면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칭찬을 하고, 가끔 자기 자신도 칭찬을 해줍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죠. 인간관계 개선법에서 이제 이 칭찬이 좋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칭찬의 테크닉이 1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칭찬은 자아의식을 만족하게 칭찬을 해줍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의외의 사실을 또 칭찬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특권의식을 불러일으키도록 칭찬을 해주고, 또 상대의 장점을 확대해서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제3자를 등장시켜서 칭찬을 해주고, 상대방의 소지품을 칭찬을 합니다. 어머, 그 핸드백 참 예쁘네요. 옷을 참 멋있게 입으셨네요.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또 식상한 칭찬은 그만하고, 상대를 인정하는 칭찬은 또 해줍니다. 또 상대를 화려하게 칭찬을 해주고, 반복해서 칭찬 또 칭찬을 해줍니다. 다음에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대화법. 인간관계를 이제 개선을 할 때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예를 들면 약속 시간이 늦은 친구한테 오늘도 늦으면 어떡해? 그 말 대신에 오늘하고 참 힘들었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 인간관계가 틀어지지 않죠. 그 다음에 실수를 자주 하는 후배에게 또 실수를 한 거야? 그 말 대신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는 급할 때 연락이 안 된 동생한테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 그런 말 대신에 큰일이 안 생겨서 다행이다. 이렇게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었더니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또 인간관계 개선법에서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공할 사람은 상대방 입장에서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은 나무 뱃속에 있는 암보다도 자기 시장기에 더 신경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와도 즐겁게 대화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공하는 사람은 못난 나를 이야기를 하는데, 실패하는 사람은 잘난 체를 하고 잘난 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근사근 하는데, 실패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무뚝뚝하고 권위의식을 부립니다. 그 다음에 성공하는 사람은 세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실패하는 사람은 가벼워 보이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성공하는 사람은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을 칭찬을 해줍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칭찬을 하죠. 또 성공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가치관을 칭찬을 하는데, 또 실패하는 사람은 계속 그 겉모습을 보고 칭찬을 하고, 또 성공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에게 말을 시키는데, 실패하는 사람은 계속 혼자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잘 나가는 사람의 대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은 정중히 이야기를 하고요. 잘 못 나가는 사람은 별 생각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잘 나가는 사람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존중을 해주고, 또 잘 못 나가는 사람은 대놓고 부정을 하죠. 또 잘 나가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못 나가는 사람은 자기 자랑을 주로 많이 합니다. 또 잘 나가는 사람은 필요할 때는 침묵할 줄을 압니다. 그런데 잘못 나가는 사람은 쉽게 계속 떠들어댑니다. 그 다음에 잘 나가는 사람은 또 신중하게 얘기를 하는데, 잘못 나가는 사람은 자기의 도취에 빠져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또 잘 나가는 사람은 안 풀릴 때는 또 좌절을 느낄 때가 있지요. 그런데 잘못 나가는 사람은 좌절을 가능한 한 회피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은 준비를 만만하게 잘 하는데, 잘못 나간 사람은 그냥 되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은 또 남 앞에서 긴장을 하기도 하는데, 잘못 나가는 사람은 긴장하지도 않습니다. 또 인간관계 개선법에서 먼저 하는 사과는 오해를 막는 특효약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해는 불씨와 같아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인간관계 장애가 나타나면 점점 수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진심을 담은 말씨로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는 사과는 사태 조기 진압의 특효약입니다. 또 인간관계 개선법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대화법의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죠. 또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결국은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또 상대방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존댓말을 올바르게 사용을 하고, 또 문어체보다는 구어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간결하게 말을 하도록 하고, 또 인상적으로 말을 하면 좋습니다. 또 바디랭귀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또 인간관계 개선법에서 비즈니스 대화법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실행을 합니다. 또 비즈니스 대화법에서는 일의 성격을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스란 말을 유도를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하고요. 또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고려를 합니다. 자신을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호감을 갖도록 이렇게 해야 비즈니스 대화법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7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전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외상의 질문에도 답변을 해야 합니다. 또 간결하게, 그래서 불필요한 반복과 장황한 설명은 삼가를 하고요. 관련 사실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 상대에 대한 배려, 제가, 우리가 그런 말 대신에 상대방, 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예를 들면 짧고 친숙한 대화체, 이해하기 쉬운 언어, 실사례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또 구체적인 사실과 숫자, 생생한 이미지와 상황을 묘사할 수 있도록 그런 언어를 씁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말하자면 재치가 있고 사려 깊은 마음으로 상대를 생각하고 표현하고, 상대를 또 자극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은
삼가해야 됩니다. 또 정확하게 그 상대방 수준에 맞는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고 정확한 근거, 사실, 단어, 그 숫자를 포함을 합니다. 인간관계 좋게 하는 대화법입니다. 1, 2, 3 화법이라 그래서 최고 경영인의 화법 공식이죠. 1분 이내에 자기 말을 끝내라. 왜냐하면 현대인은 말 긴 사람을 싫어합니다. 또 2분 이상 상대를 말하게 하라. 그래서 말하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또 3번 이상을 긍정 맞장구를 쳐라. 신나서 말하도록 합니다. 아, 그렇군. 그래서 어떻게 됐지? 이런 긍정 맞장구를 쳐줘야 됩니다. 인간관계 좋게 하는 그 대화법에서 맞장구 법칙을 활용을 합니다. 상대방이 한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되뇌어야 주는데, 제가 지난번에 MBC로 그 녹화를 하러 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택시를 탔어요. 근데 택시 그 기사한테 MBC로 가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이 기사가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엠베시더 호텔 앞에다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아니 MBC로 가주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뭐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난처한 일이 있었는데, 이럴 때 이 기사가 내가 MBC로 말을 했어도 자기가 엠베시더 호텔로 들었다면 엠베시더 호텔이요? 이렇게 한 번만 다시 되뇌 주었기만 했어도 이런 그 실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할 때도 예를 들면 서울역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서울역에 어디 몇 시에 그것을 서울역에 4번 출구 그 4호선 4번 출구에 11시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상대방도 아 서울역 4번 출구에 11시에요. 이렇게 한 번씩 되뇌어 주는 게 정확하게 그 활용을 하는 그런 맞장구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대화 진행을 촉진을 하는데 단답으로 안 끝나고 대화를 계속 진행하도록 맞장구를 칩니다. 네, 맞아요. 그렇군요. 그래서요. 이렇게 상대방 한 말에 자기 의견을 곁들여서 말을 하면은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인간관계 좋게 하는 대화법에서 직장에서 올바른 대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대방이 자신과 동일하지 않는 그런 의견을 낼지라도 과정을 중시해서 대화를 진행하게 합니다. 또 상대에게 지시나 명령조로 들리지 않게 상황에 맞는 칭찬과 격려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상대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화에 참여한 상호 간의 소속감과 또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해주고 또 책임감을 동반한 동료 의식을 이끌어 줍니다. 또 서로 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식하게 해주고 상대방에게 적당한 반응을 표현을 해줍니다. 또 인간관계를 좋아하는 대화법에서 상사와 대화할 때의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더구나 상사가 얘기를 할 때 내가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절대로 맞받아 쳐서는 안 됩니다. 일단은 동의를 한 후에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로 조심스럽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또 상사가 아주 어려운 분이고 불편한 분이라도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낮추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감이나 의욕이 없는 사람은 의욕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업무와 관련된 대화에서 뭐신 것 같네? 아, 뭐일 것이다 등의 그런 그 불확실한 표현은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상사가 정확하게 표현하기 전에는 그 상사의 생각을
지레짐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사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을 끊지 말고 상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대화법에 대화의 성공 요인이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청취 자세를 취합니다. 자기 주장의 명확성을 입증을 합니다. 적절한 타협을 통한 갈등을 해소하고요. 올바른 대안을 위한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대화 주제와 의견을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를 해 줘야 되고요. 상대방의 메시지를 청취한 후에 의견 수렴을 해야 합니다. 또 대화 성공 요인의 두 번째인데, 사람들은 내용보다도 말하는 방법과 태도에서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단순하고 짧게 말하는 것이 진짜 테크닉입니다. 사람들은 또 진정성에 마음을 뺏깁니다. 우리가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적을 만들지 않은 마법보다는 우리나 우리 편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먼저 해줍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나중에 합니다. 또 칭찬받을 때 사람들은 귀를 쫑긋하지요. 그래서 항상 칭찬하는 자세를 갖춰줍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전달하는 나 메시지, 말하자면 바디랭귀지죠. 그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청중을 분석하는 만큼이나 현장 분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멋지면은 나중에라도 멋지게 기억이 됩니다. 마무리를 아주 멋지게 꾸며야 합니다. 또 인간관계 좋게 하는 그런 대화법에서 말하는 방법 바꾸기가 아주 또 좋은 그 대화법입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근 이슈로 말을 하고, 또 말은 내용보다는 더 오래 기억이 되는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목소리에는 가치관이나 능력이 묻어나기 때문에 목소리를 가능한 한 잘 가꾸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또 말에도 리허설이 필요합니다. 한 명이라도 사람을 앞에 두고 그 리허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손동작은 말은 내용을 더 빛나게 해줍니다. 이미지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지는데, 메이크업, 이미지 꾸미기를 잘 먼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이미지는 말과 목소리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은 자세를 바르고 시선 각도가 높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설득화법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 설득화법은 먼저 에토스 법칙이 있고요. 로고스 법칙이 있고 파토스 법칙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사용할 때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 설득화법에서 맨 첫 번째 에토스 법칙은 말하는 이 가치, 즉 인격적인 가마로 상대를 설득하는 건데,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그 신도들을 향해서 인격적인 과마로 상대를 설득하는 거, 또 교수가 그 학생들 앞에서 인격적인 과마로 설득하고 그 강의를 하는 거, 이런 것이 에토스 법칙입니다. 그리고 로고스 법칙은 듣는 이성에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설득하는 게 로고스 법칙이죠. 그 다음에 파토스 법칙이 있습니다. 듣는 이 감정에다가 호소해서 설득을 하는 게 파토스 법칙입니다. 또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대화법에서 설득의 3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칭찬을 마음껏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비평을 합니다. 잘 안 된 거. 그 다음에 이제 비평을 이제 했으니까는 격려를 해줘야죠.
이것이 바로 샌드위치 화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설득이 좀 더 쉽게 됩니다.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대화법에서 이치적 설득법이 있습니다. 양면 설득이죠. 장점을 50%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단점을 50%를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예스 밭 화법입니다. 또 편면 설득을 하는데 계속 장점만을 강조를 합니다. 예스 예스 화법이라고. 이런 화법은 그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가 쉽습니다. 이제 아이 컨택입니다. 눈 맞춤이죠. 이 사진은 조금 눈이 무섭게 생겼죠. 제가 아주 예쁜 아이 컨택 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찾으려다가 결국 못 찾고 이 사진을 올렸는데요.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눈과 눈의 대화가 이어질 때 효과적으로 컨택이 되고요. 대인관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호감도 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 눈맞춤을 통해서 상대방의 감정 변화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선의 대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은 상대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30초쯤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눈에는 빛을 발하면서 중요점 이것을 강조해서 말하는 그것이 바로 시선 대화의 비결입니다.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대화법에서 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 바디타임을 활용을 하죠. 타이밍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집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후에 9시부터 11시, 또 그 다음 좋은 시간은 점심 식사 후에 1시부터 3시, 아주 좋지 않는 시간은 저녁 10시 이후거나 오전 6시 이전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비대면이 많고요. 또 지금은 아주 직업이 아주 다양해서 야간에 근무하는 직업도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도 야간에 주로 하고요. 또 의사들이나 간호원들이 또 야간 근무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시간이 좋은 시간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개별적으로 타이밍이 맞는 시간이 어느 때인가를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대화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장소 커뮤니케이션 효과인데요. 이 공간 연출, 어느 방향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이렇게 앞에서 딱 바라보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긴장 공간이고요. 뒤에서 또 갑자기 얘기를 하면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앞뒤에서 얘기를 한 것보다는 옆에 같이 나란히 앉아서 그렇게 하는 공간이 바로 친근 공간입니다. 옆에서 앉아서. 그래서 말하는 장소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친근 공간으로 누려야 합니다. 또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거리 법칙이 있는데요. 밀접 거리는 0에서 45cm입니다. 이것은 촉각 커뮤니케이션인데요. 포옹을 하거나 키스를 하는 그런 거리가 바로 이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체 거리가 있습니다. 45cm에서 1.2m. 이것은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인데 예를 들면 탁자를 하나 놓고 찻잔을 들고 차를 마셔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거리와 똑같은 얘기죠. 1.2m나 3.6m. 이것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면은 어느 회사의 대표이사가 있을 때 거기에서 비서 거리가 3.6m입니다. 그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그런 거리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공중거리 3.6m 이상이 됩니다. 이것은 강연을 하거나 또는 이제 그 컨퍼런스를 하거나 또 대학에서 큰 강당에서 강의를 할 때 이럴 때 이 공중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중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대화법에서 감사의 표현은 꼭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가장 듣기 좋은 말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가장 듣기가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호의에는 꼭 감사 말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대면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비대면에서 SNS를 활용하거나 예를 들면 카톡이나 또 페이스북에서도 우리가 그 어떤 이제 저기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 감사의 표현이나 댓글 달기나 이모티콘을 날려준다거나 이런 그 표현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인간관계는 상대에 대한 관심과 배려입니다. 변화하는 4차원 시대의 구성원의 자질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회 구성원,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누리고 또 융복합 시대의 리더 역할을 하고 창조 시대의 과학 능력을 배양을 하고 다양한 SNS를 활용을 하고 4차원 시대를 아우르는 그런 창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은 그 로젠탈 효과나 그 자성적 예언,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도 하는데 기대나 관심을 부여하면은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해서 결과가 좋아지는 효과를 말합니다. 이제 기원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키프로스 왕이자 뛰어난 조각가인 그 피그말리온이 자기 자신이 꿈꾸는 그런 이상형을 상아로 조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갈레테아라 지어주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을 잡아서 아포로디테 신전에 찾아가서 자신의 사랑을 이루어 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조각상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자 그 조각상이 살아있는 여인으로 변했다는 그런 이야기에서 피그말리온 효과가 유래가 됐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우리 학생들에게나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활용을 했을 때 아주 좋은 효과가 나옵니다. 제가 아는 국회의원 한 분은 어렸을 때 너는 참 말을 잘하기 때문에 너는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학교 교수가 너는 참 똑똑하고 이렇게 말도 잘하고 또 표현력이 좋기 때문에 판사나 변호사를 하면 좋겠다 하면은 결국은 또 판사나 변호사가 돼서 이렇게 또 훌륭하게 큰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것을 기업에 적용을 하면은 그 상사가 자신의 그 부하는 맡긴 과업을 잘 수행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격려하고 신뢰하고 또 이것을 인지한 부하가 그 상사의 기대와 사랑에 부응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되어서 실제로 높은 성과를 실현하게 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잘 활용하면은 개인에게도 좋은 성과가 되고 또 기업에게도 좋은 성과가 돼서 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자의 주요 조서 및 참고문헌입니다. 제가 인간환경과 생활과학을 한국농수산대에서 교과서로 활용을 해서 교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를 했고요. 또 박상희 외 이명이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그 대왕사 그 출판사에서 나오는 것과 마사시 요시노리 성공하는 말투 실패하는 말투 창심소 출판사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또 정병태 교수 소통후 기술 N넥스웍 출판사 또 가나이 히데유키 이형복 역인데 배짱 대화법 이 뜻이 있는 사람들 그 출판사입니다. 그리고 김규비 말하는 방법 바꾸기 책으로 여는 세상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들을 참고했습니다. 이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많은 시간을 참고 경청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